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 뭘 후회하십니까? 저도 지난 과거를 이래 생각해보면 나는 너무 고지식해가지고 정말로 돈을 돌같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식이 아무리 늙어도 내가 가졌던 걸 다 줘버리는 거예요. 자식한테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노후가 되면은 얘들에게 의지해서 살리라.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불행한 게 지금의 시대예요. 나같이 이제 90이 돼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되겠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지금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 되기 전에 그런 걸 예견해서 준비를 좀 하시면 노후를 지금처럼 고통스럽지 않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건강구조대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70년부터 2001년까지 교직에서 봉사를 하다가 정년퇴임을 하죠. 지금은 저술활동이나 유튜브, 강연 이런 걸로 소일하고 있는 이건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기에도 얼굴이 젊지 않잖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와서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거울 앞에서도 내 얼굴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나이 들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금년 생일날 가족들이 걸개를 하나 이래만 프랭카드 거기다가 내 사진을 하나 넣고 뭐라고 적어놨냐면 90세라고 또 적어놨어요. 90세.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정년퇴임할 때 연금을 일시불로 받았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살아도 몇 년 살겠는가 막연하지만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으리라고는 내가 생각을 못했어요. 대단히 감사한 일이죠. 두 번째로는 내가 90세가 되는 동안에 경험한 걸 보면은 온갖 세월을 다 겪었어요. 일제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식민지, 그 다음에 대동아 전쟁을 2차 대전 해방이 되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4.19가 일어나죠. 5.16이 일어나죠. 내가 이 손가락을 헤아릴 수 없을 많은 급변하는 사회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년퇴임하면서도 앞으로 진행하는 세월이 이처럼 속히 급변하는 세월을 맞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 두 가지 착오를 갖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임종을 앞둔 사람들, 그런 분들을 많이 조사를 했어요. 새로 태어난다면은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것은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 뭘 후회하십니까? 이런 것과도 상통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첫 번째가 놀랍게도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물론 자유롭게 사셨겠지만은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서로 주의를 하고 양보를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하면 제약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약도 없고 정말로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살기는 사는데 창의적으로 살아봤으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살지만은 자기가 이제 잘 구상을 해서 나한테도 좋고 다른 사람한테도 좋고 이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막 그런 내용이 또 있고. 세 번째로는 좀 나누고 싶었다. 나누고 살고 싶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함께 살다는 것 자체가 나누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한다? 이것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나누고 싶다고 한 거는 아마 물질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어요. 자기 생활을 위해서 일생 동안 열심히 벌기는 벌었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두고 가려고 하니까 차라리 그걸 서로 불편한 사람들하고 나누고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거예요. 그런 세 가지인데 창의적으로 살고 싶다 하는 것 중에는 서로 풀고 싶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살아가다 보면 맺히는 게 많아요. 서로 오해도 하고 분노도 있고 이러니까 서로 맺히는 게 많은데 그리고 맺히는 걸 좀 풀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공부를 하면서 그걸 읽어보고 말은 좋은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좀 드물어요. 드무니까 이 사람들이 임종을 맞아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은 새로 살 수 있다면 그런 걸 살아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대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난 과거를 이래 생각해보면 여러 독자분들에게는 이걸 내가 많이 권합니다. 권하기는 하지만은 너 스스로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으면 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지만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해요. 어떻게 보면 하는 신용을 하고 지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미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알면서도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걸 왜 자꾸 권하느냐. 이 세상을 떠나면서 간절히 원했던 그분들의 말씀이에요. 말씀이면 그것은 자기 경험을 통해 가지고 터득한 것이기 때문에 말로 하는 또 글로 쓰는 이론하고는 달라요. 그 사람들의 체험이에요. 체험이라면 더 절실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머리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나도 미흡하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자꾸 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가운데는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 지성은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을 할 때만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100번 해봐야 한 번 행동하는 것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이 간다면 어렵지만은 행동하고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내 몸에 배어가지고 내 습관이 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독자들이나 가족들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자기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옛날 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급변하는 사회를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게 이제 쉽게 느껴지는가 아니면 또 쉽게 극복을 했는가 이런 걸 이제 물을 때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렵다고 말하는 게 답일 것 같아요. 내가 경험했던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그건 뭐 별로 어렵지도 않는데 그런 재벌도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어릴 때는 농경사회예요. 농경사회. 농사 짓는다는 것은 봄에 씨 뿌려놓고 가을에 거두면 되는 거죠. 물론 기후에 따라서 이제 노동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어렵긴 하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것이라든지 또는 자기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행동해야 될 것. 그러면 그런 사회적인 경비가 많으니까 돈을 또 많이 벌어야 내 앞을 가릴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농경시대는 홈이나 삽이나 괭이 이것만 있으면 농기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트랙터 같은 게 있어야 되죠. 뭐 심는데도 그런 트랙터가 있어야죠. 추수하는 데도 있어야지. 그걸 또 이제 정리하는 데도 있어야지. 그러면 그런 기계를 사려면 돈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그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더 어려워진 거지 쉬워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리하기는 편리해졌지만은 그 편리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사회적 경비가 더 많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 해답은 어렵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 어려움을 그래도 극복을 하고 나면 좀 쉬워지는 거.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을 못해서 낙후되는 사람이 이제 또 생기게 되고 그런 격차가 또 많아지고 그러니까 제가 초기에 어릴 때 경험했던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삶은 어려운 거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공평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불공평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불공평한 게 많다는 대답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 살아보면 사실 불공평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공평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나는 그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한테는 시간이 좀 길고 여러분한테는 시간이 짧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1초, 1분, 1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그거는 조금만의 틀림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길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짧다고 하고 그 쉬운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이 손잡고 데이트를 합니다. 하루 종일 데이트를 해도 헤어질 때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이런 느낌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빚을 졌어요.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러 누가 왔다면 그분하고 앉아서 차 한잔 마시는 시간은 불과 5분도 안 되지만은 그 사람이 느끼는 시간은 하루 종일일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지만은 내 감정에 따라서 나한테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속에서 길어지고 짧아지고 그러는 거지 시간 자체가 길어지고 짧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우스갯소리로 하는 소리가 시간은 손가락과 같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대 때는 10km 자동차 주행 그걸로 생각을 하면 20대는 20km, 30대는 30km. 나 같이 90살 먹은 사람은 90km를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10km 달리는 거하고 노인이 90km 달리는 거하고 시간이 가는 속도가 달리 느껴지겠어요? 같이 느껴지겠어요? 내가 어릴 때는 내일 소풍 가다 그러면 밤새도록 자다가 깨다가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시간이 안 가요. 근데 요즘은 아침에 내가 사무실에 출근해서 몇 가지 일만 하고 나면 점심 먹고 나면 차 한잔하고 퇴근할 때가 돼요. 시간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렇게 개인의 나이나 감정에 따라서 자기가 시간을 길게 느껴지고 짧게 느껴지는 거지 시간 자체는 우리에게 제일 공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노인의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속 노화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맞았다면은 그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래 보면 초고령화 시대에 오기는 왔지만은 초고령화에 가 있는 인구를 별도로 조사를 해보면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서서 자기 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지금은 더 많아요. 왜 그러면 우리한테 이렇게 불행하게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많고 침대에 눕지 않더라도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가지고 자기 앞을 가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졌는가? 이걸 생각해보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지금은 과도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무슨 과도기냐? 내가 자랄 때의 사회적인 가치하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릴 때 자라면서 교육받고 했던 것은 부모님들이 우리를 잘 키워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돌봄을 받으려고 하는 일종의 인생보험이에요. 그것은 사회적인 가치였습니다. 다른 말로 뭐 효도를 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릴 때는 부모가 너희들을 정성껏 길러줬으니까 부모가 나이 들면은 그때처럼 부모를 잘 공경해라. 그게 효예요. 근데 요새 분들한테 효도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꼰대 취급을 받아요. 똑같은 얘기지만은 말을 젊은 사람들이 특히 쉬운 말로 또 특히 좋은 말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효라는 말을 저는 쓰지 않습니다. 부모 자녀 간의 인간관계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인간관계가 잘못된 분들이 불행한 거예요. 그걸 왜 잘못되느냐? 자식은 서양 사람들 모양으로 18살이 딱 되면 독립시켜버리고 그럼 이 부모의 의무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과거의 사회적인 가치는 자식이 아무리 늙어도 90대 아버지가 너 길 갈 때 조심해라더니 뭐 별 어린애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졌던 걸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따가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불행한 게 지금의 시대예요. 이것은 아마 이제 사회가 변하니까 변해갈 것인데 어떤 정도로 과도기에 있느냐 하면은 내 친구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많이 이민을 갔어요. 그때 이제 월남전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의 의사들이 모자라가지고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미국 의사 시험을 쳐서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이 된 거죠. 거기서 자식도 놓고 그런데 부모는 사회적인 가치를 갖고 있어요. 자식한테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노후가 되면은 얘들에게 의지해서 살리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그게 아닙니다. 법률적으로도 18살 되면 독립시켜요. 간섭하지 않습니다. 뭐 집도 지가 사야 되고 빚을 내든지 뭐 하든지 지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애들은 미국에서 나서니까 미국 법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16살 되면 독립시켜라 이게 나를. 내 맘대로 하겠다 이게. 그거 좋은 일이죠. 근데 미국 사람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나 18살 됐으니까 이제 집 나가. 부모한테 선언을 합니다. 그럼 부모는 그래 나가서 잘 살아라. 아빠 내가 나가서 살자면 집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필요한데 집 하나 사줘. 이게 과도기예요. 독립하려면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하고 그래야 돼요. 내가 지난 19년에 보스턴에 가서 강연할 일이 있어가지고 친지들을 만났는데 놀라운 일은 그분은 여자분인데 자기 딸이 자기 집에 방문을 왔어요. 식사도 이제 잘 차릴 거 아니에요. 우리도 애들이 오면 반찬도 잘해주고 슈퍼에 가서 고기를 사고 그래가지고 저녁도 대접을 잘하고 보내면서 밥값을 받아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딸이 왔는데 밥값을 왜 받냐, 그러게. 독립해서 사는데 집은 기왕이 있는 집이니까 내가 재워주는 거는 돈을 안 받고 재워줘도 만들어주려고 내가 슈퍼 가서 돈 내고 사고 그걸 또 요리하는 시간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거 해서 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받아요. 또 내는 사람도 거리낌도 없이 내고 가요. 아마 우리도 그렇게 변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변해가야 노인이 불행한 사람이 적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은 자식을 위해서 평생 고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정 기간 자식이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고생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고생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는 노인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제 살할 때는 잘못 배워가지고 돈을 돌같이 보라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은 어른들이 돈에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살아라 이런 걸 가르치려고 했는데 나는 너무 고지식해가지고 정말로 돈을 돌같이 봤어요. 돈은 나쁜 것인 줄 알았어요.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나쁘게 사용하는 사람이 나쁜 거지. 돈이 나쁠 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나는 어릴 때는 노트가 필요하다든지 책이 필요하다든지 필요한 거는 말만 하면 부모들이 다 사줘요. 나한테 돈을 줘서 사라고 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자랄 때 돈을 만져본 기억이 없어요. 이게 또 훈련인데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책방에 가서 책 사고 잔돈 받고 이러면 돈에 대한 개념도 알고 할 건데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전혀 돈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요, 나한테. 그리고 이게 자라면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돈을 보기를 돌같이 보라. 내가 돈을 돌같이 보는데 돈이 감정이 있다면 기분이 나빠서도 나한테 안 올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일해보면 경제적으로 조금 고통을 받았어요. 손자들을 이렇게 놓고 내 경험 때문에 얘들은 그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일부러 교육한 건 아니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세뱃돈이라든지 용돈이라든지 이런 걸 주면은 자기가 챙겨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너무 기뻤어요.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가 돈을 돌같이 보지 않고 돈을 돈같이 보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 그런 돈이 생기면 부모님한테 다 갖다 뺏겼어요. 난 돈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돈은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자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라든지 여러 가지 도구, 이런 사회적인 경비가 옛날에 비교를 못 돼요. 옛날에 집에 냉장고 있는 집이 어디 있었어요? 샘물에 수박 하나 담궈뒀다가 건져내서 먹으면 시원하지. 요새 냉장고 사자면 돈이 얼마예요? 자동차 사야죠. 여러분들 다 갖고 있는 핸드폰 사야죠. 핸드폰도 한 개만 가지고 되겠어요? 해마다 막 바꾸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또 돈을 더 얹어서 바꿔야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 생활보다는 살아가는데 사회적인 경비가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 더 많이 든다는 게 그저 조금 더 많이 든다 이게 아니에요.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하고 가진 사람하고의 격차가 옛날보다는 훨씬 큽니다.
옛날은 그저 우리가 보리밥 먹을 때 쌀밥 먹는 사람이 부자고 그런 정도였지 지금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재테크가 되는지 그것을 잊지 마시고 자기 앞을 가릴 수 있을 만한 경제력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위해서 젊을 때부터 노력을 하셔야지 나같이 이제 90이 돼가지고 그거 이제 알았어요 내가 지금부터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 내가 나가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젊을 때부터 노후를 생각해서 과거에는 노후에 자식이 나를 이랬지만은 지금은 자식은 자식대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 또 나하고 인연되는 사람이 또 나하고 만나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전문화 시대가 되니까 그런 걸 예견해서 준비를 좀 하시면 노후를 지금처럼 고통스럽지 않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친구들이 전화를 합니다. 첫 마디가 묻는 게 건강은 괜찮니? 이래. 나이 90이 돼서 건강이 괜찮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섰지만 눈은 뜨지만 보이질 않는데 그래서 그런 걸 일일이 설명을 해도 걔들이 나를 도와줄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병원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늙는 게 병이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하면은 성장기에 정점에 이르기까지는 세포가 분열이 돼가지고 자꾸 늘어납니다. 모든 세포가.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그 성장 종점에 도달하면은 그때부터는 생산되는 세포의 수보다 죽어나가는 세포의 수가 더 많아져요. 그게 늙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죽어나가는 그 자체도 병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뭐 이름 붙여서 병이다 그게 아니라 그 옛날에 노인들이 돌아가시면 부고라는 게 피부로 우편물이 와요. 그게 이래 보면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으면 숙환 가지고 있는 지병이 탈이 나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적고 병도 없는데 그냥 돌아가신 분은 노환이라고 그래요. 늙을 노자 하고 환자라는 환. 그러니까 늙는 것도 병이다. 그래서 저는 늙었으니까 병든 거야. 뭐 그렇게 제가 농담을 합니다. 나이 든다는 것 자체가 병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말에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말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말도 있고 그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나한테 닥치는 불행한 또는 불편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어떡합니까? 내가 일부러 그걸 자처한 건 아닌데 그런 게 온다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의기소침해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면은 그는 수만 쉬었다 뿐이지 살아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살아있는 한 어떻게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탤런트를 발휘해서 자기도 즐기고 자기의 즐거움이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살아간다면 그게 참 좋은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병이 온다든지 건강 뭐 이런 게 나빠지는 것은 내가 뭐 일부러 자해를 해서 그런 게 아니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데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많기는 하지만 한계. 나는 규칙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규칙적으로. 좋은 습관이 들면 그걸 규칙적으로 오늘은 했다가 안 했다가 맛있다고 밥을 많이 먹고 맛없다고 안 먹고 이러지 말고 규칙적으로.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내놓은 건강수칙 10분이라는 게 있어요. 10가지를 해놨는데 너무 쉬워요. 그거 읽어보면.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건강수칙을 이 정도밖에 못 만드나. 내가 학생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90살까지 살고 보니까 그거 이상 좋은 말이 없어요. 한두 가지만 내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골고루 먹어라. 자, 반성해 봅시다, 우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맛있으면 더 먹잖아요. 맛있으면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어요. 맛없으면 안 먹어요. 뭡니까? 편식이 편식. 그게 제일 해롭다는 거예요. 골고루 먹어라. 그게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 하면 뭐, 참 어떤 음식이 좋다 그러면 슈퍼마켓에서 그거는 그날로 다 없어져요. 그러시면 안 돼요. 골고루. 그 다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걸어라.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걷고,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걸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요새 이렇게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없는데, 그걸 하라고 그러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헬스클럽에 가서 안 가는 자전거도 타고 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좀 걸어 다니라는. 이렇게 쉬워요. 그게 보면 규칙적으로 살아라는 말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많은 좋은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규칙하게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우리 몸이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한 번은 밥이 100이 들어왔다가 그걸 100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100을 소화시키려고 온몸이 이제 다 활동. 그 다음에는 안 먹는 거예요 또. 일을 하려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안 하면 그게 몸도 그걸 어디에 맞춰야 될지를 모르니까 병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많은 것 가운데도 규칙적으로 살아보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걸 권하고 싶어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저는 죽음을 생각하기 싫어요. 내 책이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이 팔렸어요. 독자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내가 준 제목은 그 제목이 아니에요. 뭐라고 줬냐면 나는 일생을 재미있게 살고 싶다. 그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편집실에서 일생을 가는 걸 빼버리고 죽을 때까지 거기는 마찬가지잖아요. 단어의 뜻은. 나는 왜 죽음이라는 소리를 안 썼냐면 죽음이라는 소리를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금방 죽을 거거든. 느낌이. 그거는 이제 합리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비합리적인 생각이긴 하지만은 꼭 어린애같이 뭐 그런 말을 하면 그대로 되는 것 같지. 그래서 제가 일부러 피했어요. 피하다가 그 책이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엔 그게 자연스러워졌어요. 내가 인식을 못해서 안 한 게 아니라 하기가 불편해서 안 했기 때문에 책에서 그걸 써줬으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그런 말을 하기가 쉬워지더라고요. 쉬워지기는 한데 그건 말이지 내 마음은 불안해요. 죽음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도 그런 글 써놓은 거 뭐야 안 그런 거 같던데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왜 불안하느냐. 어릴 때는 죽음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나는 어릴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걸 내가 처음 겪었어요. 그때는 옛날이니까 상여를 메고 멀리 선산으로 가서 이제 묻는데 따라가면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할머니가 지금부터는 땅속에 묻히는데 그러면 숨은 어떻게 쉬나? 우리 선산 앞에 그 화장터가 있었어요. 거긴 또 화장하면 꿀뚝에서 연기가 나면 아주 화장을 하면 사람이 뜨거워서 어떻게 견디나. 그게 내 어릴 때 생각하던 죽음이에요. 성장하고 이과대학 다니면서 죽음이 어떻다는 걸 많이 보고 이러면서는 죽음이라는 데 대한 의미는 정확히 알았어요. 이제 알았지만은 그것을 직면하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환자가 아프다가 죽는 거지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되고 나니 죽음을 보고도 덤덤해요. 죽음 하나를 보고 내가 어릴 때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가족들이 생각하듯이 그만큼 애도를 하고 그러면 그 환자를 볼 때마다 그러면 의사가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이 두 가지로 하나는 숨겨진 거고 하나는 겉으로 내가 나타내는 건 태연합니다. 태연해야 환자를 보지. 근데 속으로는 엄청 불안해요. 그러나 그때는 이제 젊을 때니까 아직 그 나이가 되자면 멀었다. 그래서 이제 상쇄가 돼. 그러나 90일이 되면 아무리 100세시라고 하더라도 내가 100살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지금 90살이니까 10년밖에 못 살잖아. 그러니까 그게 닥쳐온 거예요. 현실적으로.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나한테는 닥쳐온 거예요. 닥쳐온 거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 불안하다는 것도 내가 지금은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용기예요. 내가 속으로 생각해요. 그토록 불안해하던 걸 너는 남들 보기에는 불안하지도 않는 것처럼 천연스럽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구나. 나는 내 스스로 대견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작년에 깨달았어요, 그걸. 늘 불안하게 생각했는데 작년에 내가 전립선 수술할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 나이에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마취가 이게 깨날지 안 깨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술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걸 가까이 돌리면서 다 검사를 새로 해요. 그 내 기록이 다 있는데도 새로 다 해요. 그게 가까이서 해도 된다.
이제 이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혼자 누워 있어요. 내일 아침에 이제 수술 들어가는데 혼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니 이게 죽음일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갑자기 불안해지더라고요. 이 불안을 달래야 어쨌든 잠도 오고 그럴 건데. 그러니까 얼뜻 내 머리에 스쳐 지나가기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는가. 그리고 내가 어릴 때 보고는 마루에 사람 죽으면 넣는 관이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놓고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죽음을 연습하는 것. 그때 내가 섬찟했어요.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잠자듯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잠을 자면서 안 깨나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깨나면 또 더 좋고 그게 얼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가 수술을 하자면 마취를 하는데 마취해서 안 깨나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만큼 소망스럽게 죽고 싶은 게 잠자듯이 죽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취해서 안 깨나면 그 죽음이잖아요. 그렇다면 나한테는 굉장한 행복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잘하고 마취가 깨가지고 회복실에서 나올 수 있다면 그것도 더 좋은 일이잖아요. 좀 더 있다가 오라고 했으니까 그 아까운 시간을 재미있게 좀 지내다가 그렇게 딱 정리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담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그래 마취를 하는데 마취과 교수가 와가지고 내 귀에 대고 선생님 내가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내 제자 교수가 돼가지고 날 마취하러 왔어요. 내가 마취를 잘 해드릴 테니까 선생님 잠깐만 주무시다가 깨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맙다고. 그랬더니 간호사가 와가지고 눈 떠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마취 과정인 줄 알았어. 눈을 떴어요. 눈 감아보세요. 와서 됐습니다. 이제 일반 병실로 가시면 된다. 무슨 소리야. 수술도 안 하고. 수술 다 끝났어요. 생각하니까 마취해 있는 동안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그 뭐가 불안하냐. 죽음에 이르는 과정. 병이 난다든지 뭐 사업이 잘 안 되든지 고민이 있다든지 자기 자신이 또 무슨 갈등이 있다든지 이게 고통이잖아요. 이 고통 끝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깨달은 거는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고통스러운 거지 죽음 자체는 고통이 아니다. 죽음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면 뭐 그거는 가볼 만한 거지 뭐. 그 내가 간다 안 간다 이래 결정되는 게 아니고 오라면 가야 되고 그런 거니까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가는 과정이 고통스럽더라도 그래도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재밌는 구석이 뭐 없을까 이렇게 찾아가지고 작지만은 만족감을 좀 가지고 죽음이라는 공포에서 좀 멀어져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나오라고 그러면 이런 늙은 얼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불편할지 모르지만 나는 즐겁게 나와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재밌는 걸 많이 만들어 보세요.